아내가 요즘 부쩍 아들 집에 자주 다니길래 손주 돌보느라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대화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시아버지는 돈 주고 시어머니는 일해주고 너무 좋다니까. 이 한마디 믿기시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착한 아내를 파출부처럼 부려먹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묵묵히 복수를 결심한 한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침묵이 가장 강한 복수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은퇴한 지 3년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직장 생활 마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아내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아내는 저보다 1살 어리고 성격이 참 얌전합니다. 어릴 때부터 억척스럽게 살림도 잘했고 저보다 먼저 일어나 밥 차리고 늦게 자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식들한테도 늘 그렇게 헌신적인 편입니다.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손주가 아직 어려서 아내가 자주 가서 봐줍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3번 가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갑니다. 아침에 도시락 싸듯 반찬통 들고 나서는 모습 보면 그냥 할 말이 없더군요. 여보, 오늘도 가. 요즘 허리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꼭 웃으면서 이럽니다. 애가 아직 너무 어리잖아. 나라도 안 보면 누가 보겠어. 애 키우기 힘든 세상인데 도와줘야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어딘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모르게 눈치껏 도와주고 오던 사람이 요즘은 자기 스케줄보다 아들네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느낌이더군요. 아침밥 챙겨주고 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가고 돌아오면 저녁밥은커녕 그대로 소파에 누워 한숨부터 쉬고요.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미열이 나고 기침도 심해서 그날은 쉬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급하게 회 생겼다며 된장찌개만 끓여놓고 가면 된대. 그 말을 하고도 몸을 일으키는데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옷을 챙기더군요. 몸이 안 좋다는데도 그 집을 가야 하는 이유가 고작 된장찌개 때문이라는 게 속이 뒤집히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끝내 말합니다. 자식인데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남들이 보면 고생이라 해도 난 괜찮아.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날 저녁 다녀온 아내는 오른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왔습니다. 애기 밥 해주다 되었어. 근데 애가 또 울어서 정신이 없었지 뭐야. 그 말을 하며 웃는 아내를 보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당연한 일인가? 왜 우리 아내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시당하고 있었던 현실이 숨어 있다는 걸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죠. 손주 예쁘고 자식들 힘든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점점 도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그게 걸렸던 겁니다. 특히나 아내 건강이 전 같지가 않아요. 관절도 안 좋고 요 며칠은 감기 기운도 있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하더군요. 오늘 애기 엄마가 갑자기 회의 생겼대. 애기만 봐주면 된대서 얼른 다녀올게.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그걸 억지로 준비해 나가는 아내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 표정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무언가에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게 가득한 얼굴. 제가 물었죠. 아니, 그렇게 아픈데도 꼭 가야 돼? 하루쯤 쉬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내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애기 하루 종일 어린이집 못 가고 집에 있는 날이래. 며느리 혼자 힘들잖아. 금방 애만 봐주고 올게. 다녀와서 약 먹고 좀 누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금방이라는 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애도 보고 결국 저녁 늦게나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기운 없이 들어왔습니다.
본인 몸 하나도 못 챙길 만큼 헌신하는데 그 집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한테서 전화 한 통, 문자가 와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 한 줄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제야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 그 집에선 우리 아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일해주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그저 제 노파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런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분노를 안겨주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그날도 아내는 이른 아침에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늦은 아침을 먹고 동네 친구랑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며 집을 나섰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 늘 다니던 곳인데 그날따라 안쪽 자리가 꽉 차 있어서 창가 쪽에 앉게 됐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문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리엔 제 며느리가 친구 2명과 앉아 있었죠. 고개를 돌리려다 며느리가 대화를 시작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는데 다음 말이 제 귀를 붙잡았어요. 우리 시엄마, 그냥 우리 집 파출부야. 아침에 와서 설거지하고 애 봐주고 반찬까지 다 해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숙이고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집 살 때 시아버지가 2억 해주시기로 했거든. 진짜 너무 좋지 않아? 시어머니는 일해주고 시아버지는 돈 주고. 야, 나 이렇게 복 많은 며느리인 거 처음 알았잖아. 이번에 아들이 집을 매매하기로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을 보태서 2억 정도 도와주기로 했었거든요. 거기에 아내를 파출부라고 이야기하는 며느리라니. 테이블 아래 제 2손은 이미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아내가 감기로 누워도 반찬 끓여가면서도 자식이니까 괜찮다며 웃던 그 헌신을 이 아이는 지금 친구들 앞에서 우스갯소리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계산하고 친구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돌아섰죠. 집으로 오는 길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분노가 끓었고 동시에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순하게만 봤나. 저런 줄도 모르고 오히려 당신 고생 줄일 생각에 2억 도와줄 마음이나 먹고 있었으니 그 순간 떠오른 건 그날 아내 손에 붙어있던 반창고, 다리 붙잡으며 좀 무리했지 뭐 하던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의 저런 말을 평생 몰라도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집안에 아내를 사람 대접하지 않는 시선이 있다는 걸. 그때부터 제 마음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부모지만 그 도움을 당연하다 여기는 자식이라면 그건 이미 효도가 아니라 착취 아닙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웃음소리, 아직도 귓가에서 맴돕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엔 뭔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 믿고 살았고 속에 있는 말 꺼내는 것도 어색했던 저였지만 그날 카페에서 들은 며느리의 그 웃음소리, 그건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부지런히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힘들어 보이는데도 괜찮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뺨은 약간 붉었고 손엔 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휴, 애기 씻기다가 미끄러져서 살짝 긁혔어. 괜찮아. 약 바르고 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을 삼키려다 결국 꺼내고 말았죠. 여보, 이제 그만 좀 다녀. 아내는 손에 든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 가는 거, 도와주는 거, 그거 말이야. 당신 몸 상태도 그렇고, 이제 너무 과한 것 같아.
아내는 그 말에 잠시 멍하더니 씁쓸하게 웃더군요. 내가 좀 무리하긴 했지. 그래도 애가 아직 어리잖아. 며느리도 일하느라 정신없고 나라도 안 보면 안 되잖아. 그 말이 더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무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쉰 뒤 차마 다 말하지 못한 진실 대신 제 마음속 깊은 감정을 털어놨습니다. 그 집에서 당신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어?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라도?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더니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없었지. 그런 건. 그리고 잠시 후 눈을 감고 말하더군요. 근데 자식이잖아. 애들 바쁘기도 하고 그 정도야. 당연한 거지 뭐.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게 왜 당신 몸만 망가뜨리고 왜 당신 마음만 헛헛하게 만드는 걸까? 말은 안 했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대신 내가 나설 차례라고. 아내와 그런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며칠간 말수가 줄었습니다. 뭔가 가슴 깊은 곳에 고름처럼 맺혀있던 게 터져나온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 하나를 이제 내려야 할 때가 왔거든요.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아들놈은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웬일인가 싶었죠. 아버지, 그때 말한 그 집 계약 건이요. 다음 주에 집 계약하러 갑니다. 그때 2억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 그때쯤 괜찮으시죠? 그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아들 내외가 전세살이 힘들다고 하길래 마음속으로 집 사는데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 말 듣고 좋아했죠. 우리도 도움받았으니 도와줄 수 있을 때 해주자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시아버지는 돈 주고 시어머니는 일해주고 너무 좋다니까. 그 한마디가 제 결정을 바꿔놓았던 겁니다.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혼자 걸었습니다. 공원도 가고 강가도 걷고 마음이 복잡해서 집에 있기조차 힘들었거든요. 그제야 보이더군요. 우리 부부는 평생을 아끼고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옷 한 벌, 화장품 하나도 조심스럽게 고르며 늘 애들 학원비는 내야 하니까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런 아내를, 그 손주를 키워주고 밥해주던 사람을 저 아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정말 편리한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 집 도와주려고 했던 돈, 그거 말인데, 우리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절 봤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당신 그동안 계속 준비하던 거잖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돈 당신 치료비로 쓰자.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계속 아프다며. 그 돈 있으면 좋은 병원 다니고 건강식도 좀 챙기고 당신이 먼저야. 그리고 우리 노후도 있고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집 애들 당신 힘든 거 알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했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조용한 고개 숙임이 오히려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도우려던 마음을 거두기로. 우리 부부의 노후는 우리 둘만을 위해 써야겠다고. 누구를 벌주려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당연한 희생으로 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만의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고 이번엔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이른 오후였고 아내는 반찬 재료를 사러 잠시 마트에 간 틈이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계약이에요. 중도금까지 맞춰야 하니까 그 2억은 꼭 필요하거든요. 아들은 미안하거나 조심스러운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그 말투에서조차 그 돈은 이미 자기 돈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못 해주겠다.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끊기더니 곧 어이없다는 듯한 말투로 되묻더군요. 네. 아니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해주시겠다고.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댄 내 엄마가 힘든 줄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 안다. 너희 집에서 내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엄마가 감기 걸려도 된장찌개 끓여서 간 거 알아? 애 보다가 대인 손에 반창고 붙이고도 아무 말 없이 또 갔다는 거 알아?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본 적 있어? 아들은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건 엄마가 하시겠다고 해서. 우린 그냥 당연한 건 줄.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다. 그 한마디가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다. 너희는 엄마가 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런 사람한테 내가 2억을 왜 줘야 하냐?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너네 집에 엄마가 해준 일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어?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2억 가지고도 모자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들을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려다 제가 먼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좀 앉아 있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절 봤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더는 누구 집 반찬 해줄 필요 없어. 이젠 우리 둘 밥이나 잘 챙기고 살자.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참 많은 걸 감당해온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 오늘 애기 봐주실 수 있냐고 묻는데 아내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이젠 나도 내 몸 챙겨야 할 때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 부부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지만 서운하다는 말조차 없더군요. 그 애매한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고 더 뚜렷한 경계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내와 상의해 집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남양주 근처 조용한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작고 단정한 주택이었죠. 앞마당에 텃밭도 있고 뒤엔 산책로가 이어진 동네. 아내는 처음엔 이 나이에 이사가서 뭐 하냐며 걱정했지만 며칠만 지나니 마당에서 손수 상추랑 고추를 심으며 환하게 웃더군요. 오랜만에 본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둘이 천천히 산책을 나가고 시장에 가면 둘이 손잡고 장을 보고 저녁엔 작은 식탁에 앉아 어른 된장찌개가 간이 딱 맞네. 김치찜은 당신이 하니까 더 맛있다.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웃습니다. 참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저는 요즘처럼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손이 참 한가해졌어. 예전엔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내 손으로 내 하루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하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손, 이제는 손주 엉덩이 닦는 데 말고 흙 만지고 꽃 만지라고 있는 거지. 아내는 피식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매매를 하지 못했고 전세가 끝나 이번엔 월세로 이사 간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는 그 일로 많이 티격태격했나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불쌍하다기보단 이제는 그 아이도 자기 힘으로 인생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평생 책임져 줄 순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편리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순간 부모는 더 이상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돈보다 무서운 복수입니다. 내가 가진 걸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거두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소리 없는 복수, 조용한 단절. 이제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만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